저는 베이징 국립심리연구소의 임상심리 전문 연구원 레이첼 장입니다. 15년간 중국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을 연구해왔죠. 도시 전체가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한 박스의 한국산이 도착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단순한 완구 하나가 청년들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담실에는 매일 20대, 30대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모두 같은 증상이었죠. 극심한 무기력감, 공허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분노 발작까지요. 저는 온갖 서구식 치료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환자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박사님, 요즘 제 친구들은 전부 쪽쪽이를 빨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나게 해줘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성인용 공갈적 꼭지가 중국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어요. 20살 넘은 어른들이 아기용품에 매달리고 있는 거였죠. 이게 정상인가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든 게 맞나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우리 옆 나라에서 말이죠.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길래 중국 청년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장 베이징 국립심리연구소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연구원입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매일같이 상담실을 찾는 환자들의 증상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오전 9시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26살 회사원 왕 씨였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죠.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어요. 뭘 해도 재미없고 화나는 일만 생기고요. 어제는 지하철에서 사람이 좀 부딪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10시 30분 두 번째 환자리 양이 왔어요. 29살 마케팅 회사 직원이었죠. 박사님, 요즘 제가 이상해졌어요. 평소엔 온순한 편인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요. 며칠 전엔 상사한테 대들 뻔했어요. 오후 2시 세 번째 환자 장 씨가 나타났습니다. 32살 IT 회사 팀장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봐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요. 하루 종일 이런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었고 극심한 무기력감과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했죠. 저는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 상담, 약물치료까지요.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살 환자 천양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성인용 쪽쪽이를 빠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걸 빨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른이 공갈적 꼭지를 빤다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성인용 안정 쪽쪽이라고 검색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온라인 쇼핑몰마다 이런 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가격도 10위안부터 500위안까지 다양했어요. 한 달에 2,000개 이상 팔리는 상점들이 수두룩했죠. 더 놀라운 건 리뷰였어요. 정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장난감 시장 전체를 살펴본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내 스트레스 해소 완구 시장이 3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더라고요. 작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였어요. 피제 스피너, 주물럭 완구, 스키시 장난감 등이 기본이었고 이제는 성인용 쪽쪽이까지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중국의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내몰린 상황이었나 싶었죠. 다음 날 상담실에서 또 다른 환자를 만났어요. 27살 회계사 오 씨였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박사님, 저희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요. 그런데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웃어야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쪽쪽이라도 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잠깐이나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아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구멍, 그런 출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중국 사회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든 상황에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며칠 후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젊은 층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안이었죠. 회의실에는 심리학과 교수들,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였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국가심리건강위원회 김 위원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동료 여러분, 현재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 층의 정신건강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관찰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성인용 쪽쪽이 현상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해소 완구 시장의 폭발적 성장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베이징대 심리학과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했어요. 문제는 기존의 서구식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즉시 대응책 마련에 나섰어요. 국가 주도로 심리휴식 키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프로젝트 책임자인 왕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중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 제품을 개발할 겁니다. 서구식 방법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몇 주 후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어요. 전통 용 모양의 스트레스 볼, 태극 문양이 들어간 명상 도구, 중국 서예를 활용한 마음챙김 세트 등이었죠. 저는 이 제품들을 환자들에게 테스트해봤어요. 하지만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왕 씨가 용 모양 스트레스 볼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박사님, 이거 그냥 예쁜 장식품 같아요.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두 번째 환자 리 양은 태극 명상 도구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건 우리 할아버지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진부해요. 세 번째 환자 장 씨는 아예 서예 세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박사님, 요즘은 붓글씨 쓸 시간도 없어요. 더 간단하고 즉효성 있는 게 필요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부에서 거액을 투입해 만든 심리휴식 키트는 완전히 외면받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온라인 반응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죠. 또 예산 낭비네요. 공무원들은 젊은이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이런 구식 방법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나요? 웃기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상담사를 더 늘리는 게 나았을 텐데요. 저는 정말 좌절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만든 해결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다시 모인 전문가들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왕 박사가 말했죠. 예상과 다르게 젊은 층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전통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저는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집에 돌아가서 해외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정신건강 정책을 조사했죠.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가 흥미로웠어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웠어요. 대부분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었고 번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연구소 복도에서 한국 유학생 김민수를 만났어요. 베이징대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죠.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교수님, 요즘 중국 젊은이들 스트레스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서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도깨비 팡팡이라고 되어 있었죠. 민수가 설명해줬어요. 이건 한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스트레스 해소 제품이에요. 전통 도깨비 모양으로 만든 종이 인형인데 스트레스를 인형에 투영해서 찍거나 던질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또 다른 장난감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어요. 민수가 건네준 도깨비 팡팡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익살스러운 도깨비 모양의 종이 인형들이 들어있었어요. 색깔도 다양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까지요. 각각의 도깨비마다 표정도 조금씩 달랐죠. 민수가 사용법을 설명해줬어요. 교수님, 이게 사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도깨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찢거나 구겨서 던지면 돼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도깨비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존재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단순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요. 연구비 신청서가 또 반려된 거였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책상 위에 놓인 도깨비 팡팡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빨간색 도깨비를 하나 꺼내서 손에 들었죠. 연구비 심사위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도깨비에게 중얼거렸어요. 왜 맨날 틀에 박힌 기준으로만 판단하냐고, 좀 더 창의적인 연구도 인정해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도깨비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정말로 스트레스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 날, 저는 이 도깨비 팡팡을 몇몇 환자들에게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대상은 왕 씨였어요. 평소 회사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던 환자였죠. 왕 씨에게 도깨비 팡팡을 보여주자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박사님, 이게 뭐예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데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호기심을 보였어요. 파란색 도깨비를 하나 집어들고는 상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그러면서 월급은 제대로 안 올려주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러고 나서 도깨비를 확 찢어버렸어요. 그 순간 왕 씨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상해요. 뭔가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두 번째는 리 양이었어요.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했던 환자였죠. 리 양은 노란색 도깨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맨날 게임만 하고 데이트 약속도 자주 취소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정말 답답해요. 도깨비를 구겨서 던진 후 리 양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박사님,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장 씨였어요. 직장 내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던 환자였죠. 장 씨는 초록색 도깨비를 들고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뒤에서는 험담하면서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정말 피곤해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도깨비를 찢은 후 장 씨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세 명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인 거였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험실에서 정식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20명의 젊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했죠. 먼저 기존의 스트레스 해소 제품들을 사용하게 했어요. 피제 스피너, 스키시, 장난감, 스트레스 볼 등이었죠.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10%에서 20% 정도 감소했죠. 하지만 도깨비 팡팡을 사용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50% 이상 감소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피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시원하다는 표현을 썼죠. 한 피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그냥 종이 인형인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마치 정말로 제 스트레스를 누군가가 받아간 것 같아요. 또 다른 피험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장난감들은 그냥 손만 바쁘게 만들었는데 이건 마음까지 시원해져요.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 이 도깨비 팡팡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나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교수님, 사실 한국에는 이런 전통 기반 심리 치료 방법들이 꽤 많아요. 도깨비 팡팡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K심리 체험존이라는 곳도 있어요. 전통 문화와 현대 심리학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죠.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도깨비 팡팡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 교수가 먼저 말했죠. 레이첼,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스트레스 감소율이 50%라니 기존 제품들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에요. 왕 박사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정말 종이 인형 하나로 나온 결과인가요? 뭔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저는 실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순수하게 종이로만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특별한 화학적 성분은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심리학과 젊은 연구원 린 씨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요즘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저는 도깨비 팡팡을 하나 건네줬어요. 린 씨가 빨간색 도깨비를 선택하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논문 지도 교수님이 맨날 수정하라고만 하시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해요. 그러고 나서 도깨비를 확 찢었어요. 순간 린 씨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정말 시원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뭔가 제 마음속 답답함이 확 뚫린 것 같아요.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젊은 연구원 천 씨는 파란색 도깨비에게 연애 고민을 털어놓고 찢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말했죠. 이상해요. 그냥 종이인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마치 정말로 누군가에게 하소연한 것 같아요. 베테랑 연구원주 박사도 참여했어요. 노란색 도깨비에게 행정 업무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구겨서 던졌죠.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단순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요. 서구 심리학에서는 찾기 힘든 접근 방식이에요.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도깨비 팡팡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민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 이 도깨비라는 존재가 한국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민수가 설명해줬어요. 교수님, 한국의 도깨비는 서구의 악마나 중국의 귀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도깨비는 사람들의 한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거나 화가 날 때 도깨비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러면 도깨비가 그 감정을 받아서 없애준다고 믿었죠. 또한 도깨비는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존재예요. 사람들을 웃길 줄도 알고 때로는 놀래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한 존재였어요.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종이를 찢는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문화적 의미가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왜 중국의 전통용이나 봉황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교수님, 중국의 용이나 봉황은 너무 신성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적인 존재죠. 하지만 도깨비는 달라요.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예요. 마치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깨비에게는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중국의 신화적 존재들에게는 그런 역할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주에 연구소에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진행했어요. 100명의 젊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실험군은 도깨비 팡팡을 사용하게 하고 대조군은 기존의 중국 전통 제품들을 사용하게 했어요.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도깨비 팡팡 사용군의 스트레스 감소율이 평균 60%에 달했어요. 기존 제품 사용군은 평균 15%에 불과했죠. 더 놀라운 건 지속 효과였어요. 도깨비 팡팡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틀 후에도 스트레스 수치가 낮게 유지됐어요. 한 피험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도깨비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고 찢어버리니까 마치 정말로 그 고민이 사라진 것 같아요. 며칠째 마음이 가벼워요. 또 다른 피험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전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냥 참거나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도깨비 팡팡이 있으니까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도구가 아니라는 거였죠. 도깨비 팡팡은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중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감정 표현을 문화적으로 허용하는 장치였던 거죠.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개발한 걸까? 그래서 결정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연구소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반 심리 치료법 연구라는 명목으로요. 승인이 떨어지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공부했죠.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민수가 연락처 몇 개를 알려줬어요. 교수님, 서울에 있는 K심리 체험존 김 소장님께 미리 연락드렸어요.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전통놀이치료연구소의 박 박사님도 소개해드릴게요. 도깨비 팡팡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에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 중국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의 전통 문양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눈에 띈 건 도깨비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었어요. 무섭지 않고 오히려 친근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신기한 광고들을 봤어요. 전통 한지로 만든 스트레스 해소 제품, 탈춤 테라피, 우는 연 만들기 체험 등등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전통 문화를 현대 심리 치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K심리 체험존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찾아가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옥의 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이었죠. 김 소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레이첼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민수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김 소장님이 체험존 내부를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화풀이 탈춤 체험실이었어요. 사람들이 전통 탈을 쓰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죠. 김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탈춤은 예로부터 서민들이 권력자들을 조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죠.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까지 모든 연령대가 있었어요. 한 30대 남성이 하회탈을 쓰고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춤이 끝나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정말 시원해요.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탈을 쓰니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두 번째로 본 건 우는 연 만들기 체험실이었어요. 사람들이 한지에 자신의 고민을 적고 연을 만들고 있었죠. 김 소장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연의 소원을 적어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적어서 날려보내는 치료법으로 발전했죠.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만든 연을 들고 있었어요. 연에는 취업 스트레스라고 적혀 있었죠. 이 연을 날리면서 제 취업 걱정도 함께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지 도깨비 부적 만들기 체험실이었어요. 사람들이 한지로 작은 도깨비를 만들고 있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도깨비 팡팡과 비슷하지만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나 고민을 도깨비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도깨비를 부적으로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 찢어서 버렸죠. 한 40대 주부가 말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도깨비에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신기해요. 김 소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도깨비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들의 한과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죠. 서구의 악마나 중국의 귀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도깨비는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 같은 존재라서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 속에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김 소장님이 덧붙였어요. 사실 한국 사회도 예전에는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탈춤, 연날리기, 도깨비 믿음 등을 통해 건전한 감정 배출구를 만들어 놓았죠. 현대에 와서는 이런 전통들을 심리치료에 적용하고 있어요. 서구 심리학과 동양의 전통 지혜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이에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한국전통놀이치료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박 박사님이 직접 연구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박 박사님, 도깨비 팡팡은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건가요? 박 박사님이 답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서구식 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깨비, 탈춤, 연날리기 등이 모두 감정 해소의 기능을 했다는 걸 발견했죠. 특히 도깨비는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착안했어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종이 인형으로 만든 거죠. 중요한 건 단순히 찢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도깨비라는 문화적 장치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훌륭하게 융합시킨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왜 이런 발상을 못했을까? 우리에게도 분명 비슷한 전통들이 있었을 텐데요. 다음 날 박 박사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중국에도 전통 문화가 풍부한데 왜 이런 접근이 어려웠을까요? 박 박사님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레이첼 교수님,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 독재 시기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전통 문화 중 상당 부분이 미신으로 취급돼 사라진 게 아닐까요?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존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문화 대혁명 시기에 수많은 전통 문화들이 봉건적 잔재라고 해서 파괴됐어요. 분명 감정 해소와 관련된 전통들도 있었을 텐데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성인용 쪽쪽이 같은 퇴행적 방법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박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전통들을 되찾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셔서 중국만의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기분이에요. 우리 것이 아닌 한국의 방법으로 중국 젊은이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게요. 박 박사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감정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문화라는 건 원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도깨비 문화도 사실 중국, 몽골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중국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직접 도깨비 만들기 체험을 해본 거예요. 한지로 작은 도깨비를 만들면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도깨비야, 나는 정말 답답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기존 방법들은 다 통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 도깨비를 들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도깨비를 구겨서 던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 넣고 중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소장님이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레이첼 교수님, 한국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중국 젊은이들에게 맞는 중국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요. 한국의 경험은 참고만 하시고 중국 고유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세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죠. 반면 중국은 전통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였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팀 회의를 소집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죠.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질투까지도 있었어요. 이 교수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이런 걸 이미 하고 있었다니. 우리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왕 박사는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김 소장님의 조언이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맞는 우리만의 방법을 개발해야 해요. 한국의 경험은 참고만 하고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중국의 잃어버린 전통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했죠. 먼저 문화대혁명 이전의 민속학 자료들을 뒤졌어요. 도서관, 박물관, 심지어 시골 노인분들까지 찾아가서 인터뷰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중국에도 감정 해소와 관련된 전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화가 날 때 진흙으로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부서뜨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또 종이에 고민을 적어서 태우는 의식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전통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한국의 도깨비 팡팡을 중국 상황에 맞게 변형해 보기로 한 거죠. 연구팀과 함께 K-감정치유 박스를 개발했어요. 한국의 도깨비 대신 중국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들을 사용했죠. 처음에는 전통용이나 봉황을 시도해봤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어요. 너무 권위적이고 신성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한국의 도깨비를 결합하는 거였죠. 귀여우면서도 친근한 캐릭터들로 종이 인형을 만들고 한국 도깨비의 감정 수용 기능을 부여한 거예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이 교수가 말했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유치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실제로 젊은 피험자들에게 테스트해 봤을 때 결과는 놀라웠어요. 도깨비 팡팡만큼은 아니었지만 기존 제품들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었죠. 22살 대학생 리 양이 테스트 후에 말했어요. 이상해요. 그냥 종이 인형인데 정말로 제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찍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6살 직장인 왕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회사 상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인형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찢어버리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요. 한국의 도깨비만큼 강력한 문화적 의미를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도깨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틱톡, 웨이보, 소홍서 등에서 한국 도깨비 관련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깨비 팡팡 사용 후기들이 바이럴이 됐죠.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신기해요. 한국 도깨비에게 제 연애 고민을 털어놓고 찢어버렸는데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국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대박이에요. 그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면서 도깨비 팡팡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품 도깨비 팡팡이 품절 사태를 빚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주문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죠.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정말 효과 있어요. 한국 도깨비 최고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한국이 부러워요. 한국 문화 정말 신기해요. 스트레스 해소에 이런 방법이 있다니.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K-감정치유 박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한국 도깨비를 그대로 사용하되 중국 젊은이들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설명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은 거죠. 왕 박사가 우려를 표했어요. 레이첼,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 문화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박 박사님의 말을 떠올렸어요. 왕 박사님, 문화는 원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문화가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만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건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연구소에서는 대규모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와 직장가에 K-감정치유 박스를 배치한 거죠. 박스 안에는 한국에서 정식 수입한 도깨비 팡팡과 함께 사용법 안내서가 들어있었어요. 한국 도깨비의 문화적 의미와 효과적인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했죠. 첫 주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박스가 설치된 곳마다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베이징 대학교에 설치된 박스는 하루 만에 비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 거죠. 한 학생이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올렸어요. 와,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중간고사 스트레스로 미칠 것 같았는데 한국 도깨비에게 하소연하고 찢어버리니까 정말 시원해요. 한국 친구들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상하이의 한 IT 회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몰려와서 도깨비 팡팡을 사용했죠. 한 직장인이 말했어요. 상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도깨비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찢어버리니까 오후에 일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광저우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도깨비에게 한국어로 말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실제 효과를 높이는 것 같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도깨비 팡팡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도깨비에게 털어놓고 찢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였죠. 해시태그도 생겼어요. 한국 도깨비 감사해요. 스트레스 바이바이, K치유 등등요. 한 인플루언서는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푹 빠진 게 있어요. 바로 한국 도깨비 팡팡이에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제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영상이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인민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중국 청년들 한국 도깨비로 스트레스 해소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서는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해외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런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CCTV에서도 뉴스로 다뤘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 캐릭터인 도깨비를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현상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였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도깨비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문화적 장치예요. 중국 젊은이들이 이에 열광하는 건 그만큼 감정 표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을 개발해야겠지만 지금은 한국의 경험을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 것은 안 되고 한국 것만 되느냐는 식의 댓글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비판들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중국 전역에서 도깨비 팡팡 현상이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의 우울증 지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어요. 자살률도 15% 줄어들었죠. 물론 도깨비 팡팡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죠. 책 제목은 동양심리의 미래로 정했어요. 서구 심리학과 동양 전통의 융합이 어떤 가능성을 갖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한 이유, 중국이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박물관에 보관하는 유물로 보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문화로 활용한 거죠. 도깨비, 탈춤, 연날리기 같은 전통들이 현대 심리 치료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반면 중국은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어요. 전통은 뒤처진 것, 현대는 발전된 것이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젊은이들이 정신적으로 기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서구식 해결책들도 우리 문화적 토양에서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고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참는 게 미덕일 때 한국은 터트리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책이 출간되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독자가 이런 리뷰를 남겼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처럼 우리만의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도깨비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마음 치유법도 찾고 싶어요. 우리 선조들도 분명 지혜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변화를 원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부에서 전통문화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린 전통들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했어요. 중국에도 감정 해소와 관련된 전통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화가 날 때 진흙 인형을 만들어 부수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고민을 종이에 적어 강물에 띄워보내는 의식도 있었고요. 이런 전통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깨비 팡팡에서 영감을 받아 중국 전통 캐릭터들을 활용한 감정 해소 도구들도 개발했죠. 아직은 한국만큼의 완성도는 없었지만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김 소장님이 베이징을 방문한 거예요. 김 소장님이 저희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레이첼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경험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중국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시다니요. 이제는 오히려 저희가 중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도깨비가 놓여 있어요. 찢지 않고 가져온 그 도깨비 말이에요. 가끔 힘들 때면 그 도깨비를 보면서 생각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었다고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성인용 쪽쪽이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한국 도깨비든 중국 전통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건전한 감정 표출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언젠가는 중국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심리 치료법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할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요. 참는 게 미덕일 때 한국은 터트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의 터트리는 법을 만들어가야 할 때예요.